진행되는 도중 여러분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일단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돼요. 오늘은 아파트를 좀 그 건물 단위별로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리고 단지 안의 구성이 어떤지, 그 계획적인 측면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신도시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신도시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 주거지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여러 개 아파트 단지로 그 도시 조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래된 도시 아니라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도시들이 신도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시 내 도시 조직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단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어, 이 단지가 개발이 될 때 보면은 뭐 요즘에 아파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다 어떤 건설사 브랜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어질 때 주공이 지었기 때문에 그냥 다 주공 마크가 있었고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숫자만 달랐거든요. 물론 아파트 뭐 형태 같은 게 약간 다르긴 했지만 명칭 자체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과천시가 재건축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1단지, 2단지가 아니라 얘는 레미안이고 쟤는 뭐 자이고 이런 식으로 자이 안에서도 브랜드가 또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브랜드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지별로 개별적인 어떤 건설이 되는 거고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도시 계획을 할 때는 그 도시 전체 구성을 보고 도로망을 놓고 단지 간에도 도로망이 뭔가 연속이 되도록 그런 관점에서 도시 계획이 되지만, 실제로 지어지는 상세 계획, 세부 계획 단계에서는 단지가 개별적으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처음에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지 간에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뭔가 연계성이라든지 개방성 같은 거를 의도를 하죠. 그래서 특히 근린주구에서 경계부에 상업시설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게 돼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단지별로 생활권을 개방시키고 연계 중첩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계획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과천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천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녹도도 있고 보행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도로라는 것들이 사실은 단지 경계를 따라서 지나가는 거죠. 단지 안을 관통해서 가는 건 아니고 단지랑 단지 사이에 경계부에 그런 도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하고 상계동 같은 경우는 그 중심 녹지, 중심 상업가로를 통해서 시가지 활성화 시도했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큰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단지 설계 과정에서 연기성이 미약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고, 목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좀 이제 여러 이전에 시행됐을 때 그런 불일치가 생기다 보니까 아예 다른 시행사끼리 다른 단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들 간의 회의를 주기적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맞춰지도록 코오디네이션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일치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왼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도로망을 표현한 거고 도로랑 도로로 이루어진 경계 안에 단지가 구성이 되는 건데, 오른편 그래프는 그 같은 그 그래프 안에서 원을 도로 중심으로 교차로 중심으로 다시 점선으로 된 원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하고 뭔가 많이 만나고 이동하는 공간은 도로이기 때문에 교차로 중심으로 저런 식으로 활성화의 중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단지 안에 그렇게 봤을 때 그 사회적인 활성화의 중심은 오히려 가로망이고 단지랑 단지 사이의 경계가 되는 거고, 반대로 단지 중심은 사회적인 어떤 그 소통에서는 가장 그 한적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도시 설계가 처음 인제 적용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단지별의 상세 계획을 통해서 단지 간 연계성을 지향을 했어요. 근데 절차상 보면은 그렇게 처음에 도시 계획을 잡을 때 전체 단지의 어떤 연계를 잡고 플래닝을 하더라도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지별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부 계획도 단지별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달라지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자면 우리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1-2 종 이렇게 나뉘는데, 1 종은 기존 도시 재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2종 단위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이다. 그러니깐 신도시 같은 데는 2종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하겠죠, 신시가지를 구성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제 플래닝을 할 때는 단지 간의 연계라든지 도시 전체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 단지는 따로따로 건설사마다 인제 세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깐 어 아파트 단지가 도시에 미치는 그 가장 안 좋은 그 측면이 바로 이 경계 폐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신시가지에 만들 때도 인제 문제가 되지만, 이미 있던 도시 안에서도 재개발을 할 때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인제 제일 처음에 그 마포 아파트를 봤을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 주거지 안에 그 아파트 단지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보면은 건물 매스 크기도 주변 일반 주택하고 굉장히 다르고, 경계부가 담장으로 폐쇄적으로 구성이 돼서 주변에 있는 그 도로망하고 전혀 상관없이 단지 안에 도로망이 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절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의 성격이, 단지의 성격이 지금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서면은 주변에 오래된 도시라도 주변 도로망하고 단절이 다 되고, 그리고 그 경계를 따라서 굉장히 폐쇄적인 그 도로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다시피 도시의 활성화라는 것은 도로를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도로 자체에 소통이 이루어질 만한 게 없어지는 거죠. 담장으로 다 둘러싸이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된다면, 이 도로라는 건 그냥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고, 거기에 인제 뭐 노선 상가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도로를 따라서 뭔가 어떤 행위도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 말고. 근데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안 좋았던 사례가 잠실 아파트 단지를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다. 단지별 계획 건설 과정의 각 물리적 경계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구축이 된다. 그래서 경계 너머 동선 및 경관의 연계 효과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인제 과천 예도 들었지만, 단지 경계를 따라서 녹도가 그 도시 계획할 때 조성이 돼 가지고 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리고 경관도 되게 굉장히 좋다고 했을 때, 바로 거기에 펜스 하나를 두고 그 뒤에 너머에 인제 아파트가 있을 때 어 시각적으로는 뭔가 연계되는 것 같아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듬성듬성 있어서 굉장히 삥 돌아서 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앞에 인제 아파트 내가 사는데 1 층에 살고, 그래서 아파트 앞에 있는 뜰에는 그래도 뭐 뒤로 이렇게 돌아서 접근이 가능한데, 그 뜰 너머에 공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공원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그 공원을 우리 집에서 가려 그러면은 눈앞에는 그냥 펜스로 가로막혀 있어 갖고 못 가고 삥 돌아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주차장이 또 그 앞에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하나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봤을 때 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도시적인 스케일하고 단지 안에서의 스케일이 연동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단지 경계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가지 마스터 플랜은 평면적으로만 구성이 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나오는 게 인제 해운대 신시가지 해운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플래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 보면은 그 어떤 지형 때문에 레벨 차가 경사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서,
평면적으로 이렇게 계획할 때는 단지가 있고 그 앞에 굉장히 근거리에 공원이 바로 붙어 있지만 실제로 가 보면 굉장히 단차가 높은 옹벽 콘크리트 옹벽 아래 공원이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봤을 때는 그 공원이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리고 연계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인 설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경우 그냥 아파트 아주 굉장히 티피컬한 단지 경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옛날 아파트예요. 그래서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저렇게 노골적으로 펜스가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단차를 둬서 돌 같은 걸 이렇게 해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심든지 해서 시각적으로는 펜스가 보이지 않는 식으로 조경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돌을 넘어 가지고 나무를 해치고 글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단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경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경우 인제 분당인데 앞에 중앙공원이 넓게 있고 중앙공원의 면에서 두 단지의 인제 아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안에서 보면 공원이 저렇게 가까이 있지만 단지 안쪽으로 바로 주차장도 있고 그 사이에 인제 펜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원 앞에 살거나 아니면 '저 공원이 우리 아파트 것이다. 내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영미권에 있는 아파트거나 그게 뭐 호텔이거나 그랬을 때 저런 우리 호텔이라든지 아파트 앞에 저런 공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게 바로 우리 집 앞에 앞마당처럼 보이게 하려고 전 배리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최소화시킬 거거든요. 그게 훨씬 그 집에 유리하거든요,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폐쇄적인 경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 있음으로써 해서 건축 계획적으로 훨씬 더 이 건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지금 왼편 사진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아마 남향 때문에 저렇게 배치를 했을 텐데 그래 봤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남향이라 그래도. 그래서 공원 쪽으로는 창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난 창이. 공원을 바라보면 훨씬 더 좋겠죠, 경관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획으로 봤을 땐. 그리고 이게 해운대 아파트인데 이 경우는 인제 부산인지라 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제 녹도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플래닝을 할 때는 저게 마치 아파트 단지에 굉장히 가 단지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단지 사람들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이 됐지만 실상 저 레벨 차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른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레벨 차가 적은 부분이고 사면으로 계획이 돼서 그나마 접근성이 높은 거고, 단차가 높은 곳은 왼편 사진처럼 그렇게 거의 절벽같이 밑에 존재해서 단지 안에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 연계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 경계의 폐쇄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 관리상 편의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인제 짐작할 수 있다시피 거기서 단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단지 안에 공간을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계획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것도 인제 해운대의 경우인데 두 단지가 도시계획적으로 배리어 없이 이렇게 맞물리도록 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시공 각각의 다른 건설사가 하고 각각의 다른 단지지만 계획적으로는 저렇게 배리어 없이 서로 만나게 한 거죠. 그래 갖고 도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관리 편의상 사실은 우리는 청소를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되고 일로 차들이 같이 연동해서 다녔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던 차가 저기 가서 주차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주차할 곳이 없어지고 이렇게 관리상 인제 안 좋은 점이 생긴다는 거죠. 서로 어떤 권리라든지 책임의 한정을 따지고 싶은 거죠, 명확한 어떤 경계를 유지해서. 그래서 있던 도로도 저렇게 막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관리 편의상. 그러니까 당연히 폐쇄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위 계획에서 어떤 연계성을 지향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연계성을 다 끊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설계, 지구 단위 계획 모두 아파트 단지 간의 정합성을 높여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시행되는 그 절차도 그렇고 그리고 관리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폐쇄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볼 거는 인제 아파트 단지 아파트 건물의 매스죠. 우리가 인제 판상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건설이 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높은 것랑 낮은 게 인제 섞여 있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리고 특히 어떤 서울 안에서 옛날 아파트들을 봤을 때 그 올림픽하고 아시아 게임이 났을 때 그 선수촌으로 계획됐던 아파트들은 공모전을 통해서 디자인적인 것을 더 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 당시에 지어졌던 다른 아파트들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배치랑 그 매스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다 줄을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서 어떤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형을 살려 가지고 하는 경우 이제 과천 얘기했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녹지를 보존을 하려고 그랬고 그런 경우가 화곡동에도 있었고 둔촌동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경사 지형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망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드물게 테라스식으로 이렇게 계단형으로 나온 아파트 배치도 했었고요. 지금 왼편 보는 거는 아시안 게임 선수촌으로 지어졌던 아파트고 오른편 같은 경우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데 둘 다 향도 그렇고 매스 형태가 굉장히 다양했죠. 공모전을 통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제 망미 아파트인데 저렇게 경사 지형의 계단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졌어요. 그래서 각 집에 면한 어떤 테라스의 넓이도 굉장히 여유롭죠. 그리고 채광성도 굉장히 좋았을 테고 이런 거를 인제 근데 요즘에 뭐 옥수동이라든지 서울 안에 경사지가 서울 안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아파트 없잖아요. 다 그냥 탑상용으로 판상용으로 해서 높이 지어 버리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옹벽을 바로 마주 보는 그런 아파트 경관이 나오죠.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민간에서도 여러 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울 안에서도. 이게 흔하진 않고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아파트의 높이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70 년대에는 여의도 뭐 12 층만 되더라도 높은 아파트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인동 간격을 꽤 여유롭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인동 간격의 녹지도 조성이 돼서 굉장히 살기에는 쾌적한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어떤 면에서는 쾌적한 야외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높이가 뭐 남산 외인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 이런 경우는 높이가 점점 높아졌고 그게 다 민간 건설 업체에서 했는데 그럼 왜 관주도의 아파트보다 민간이 더 높았냐? 당연히 인제 이게 어떤 효율성이죠. 들어간 공사비에 비해서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세대가 다 같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니까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해서 민간 건설사는 이왕이면 높은 거 짓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였어요. 그래서 점점 후대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졌다. 그 당시에 지어졌던 어떤 판상력이 높은 아파트들이 이런 경관을 만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장벽이 돼 버리죠, 시야를 가로막는 도시에 있어서. 그래서 오른편 남산 외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부산 망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런 산지에 지으면서 저거보다도 경사도가 낮은데 계단형으로 졌는데 이 경우는 저런 남산에 지으면서도 저렇게 고층으로 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거 나중에 폭파 해체했죠. 90 년대 초에 폭파 해체해서 저 아파트는 지금 없어졌어요. 자 근데 주공도 1기 신도시쯤 갔을 때는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제 고층화를 시도를 해요. 그 정책적으로 층수를 높이 짓도록 처음에는 뭐 그 일조권도 그렇고 그런 어떤 규제 때문에 일조사선 적용을 해서 1.5배 정도는 이렇게 벌려 두르 두도록 이렇게 인동 배치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그걸 적용하다 보니깐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짓고자 규제를 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인제 80 년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15층 정도 지어야지 인제 수익이 많이 남았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야외 공간은 인동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높이는 높아지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 환경 질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던 어떤 80 년대 아파트들이 저런 맨편의 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저런 높으면서도 너무 가까이 있고 경관적으로도 정말 안 좋은 배치가 나오고, 현대 아파트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유명하지만 실상 배치라든지 그런 걸 보면 아주 이상하죠. 그리고 저기 인제 현대 아파트 뒤로 한강이 보이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거실은 저 한강을 등지고 있죠, 배치가. 남향을 바라보느라고. 그리고 뭐 저 강 건너편에도 아파트들이 산 위에까지 다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이 뭔가 지형에 맞춰 가지고 맞춤 설계를 하기보다는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무작정 고층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가 되다 보니깐 판상형보다는 격자형으로 배치하는 게, 판상형으로 해 그 평행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격자형 배치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층 이하일 경우는 판상형 메스로 해 가지고 서로 평행하게 배치하는 게 유리한데 7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격자형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탑상형 그 메스를 격자형으로 배치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거죠. 반면에 인제 여기서 따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더 가깝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것인가가 주된 관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효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겨지는 야외 공간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높은 건물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래서 환경은 더 열악해진다. 1기 신도시부터는 인제 높이가 완전 달라져서 거의 30 층에 육박하는 초고층 아파트가 일반화됐고, 주공 역시 고층을 유도를 하고 계획을 하게 돼요. 게다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 지어지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어떤, 이게 도시라는 어떤 느낌을 위해서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도시 경계에 지나다니는 어떤 뭐 빠르게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에다가 일부러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카이라인을 만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물론 이렇게 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효과는 좋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림자도 그렇고, 특히 경계부에 사는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주거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경계부에다 낮은 아파트를 짓고 가운데로 갈수록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카이라인을 좀 괜찮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게 더 유리한 건데, 경계부를 오히려 높여 버리면은 이미 그 단지 안쪽으로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어두워지고 경계에서부터. 근데 그런 어떤 효과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층수가 정말 높아졌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 짓고 탑상용으로 인제 아파트가 판상용으로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높다 보니까 이걸 뭐 판상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이거 거의 탑상형에 가깝게 L자 평면에 가까워지는데, 아파트 배치도 정남형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비스듬하게 틀어서 인동 간격을 더 줄이려고 저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게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층일 때 층수가 올라가면 용적률이 급상승하다가 30 층까지 이게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비례해서 가기보다는 쪼금씩 용적률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물론 다 옛날 조사 내용인데 층수를 선호하는 걸 보면은 후대로 갈수록 초고층 아파트가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로. 그냥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설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타워팰리스가 한때 굉장히 최고급 주택으로 유명했지만 그리고 이거는 타워팰리스는 주상복합인데 근데 그게 인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창문이 열리는 것도 뭐 그렇고 굉장히 밀폐된 환경이거든요. 경관은 좋지만 초고층이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스러웠다고 그러죠.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초고층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다른 간접적인 이유가 많은 거고 실제로 주공이 없어지기까지 공급했던 아파트 유형을 보면은 1기 신도시 이후로는 다 초고층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거의 다. 그 배치 측면을 격자랑 일자랑 비교를 해 보면은 한 7층 이전까지는 격자가 더 효율성이 낮지만 그 이상 높이가 되면은 격자 배치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져요. 더 많은 아파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땅에. 거기까지 이제 배치에 대해서 봤고 아파트 설계를 보면은 지금 짓는 아파트는 뭐 내부 마감 고급화만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주민 시설, 공용 시설 고급화가 엄청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이 당시 좀 제가 지금 써 있는 기준 약간 옛날 건데 그런 기준에 비춰서 보면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는 무슨 리조트 같은 무슨 클럽 같은 그런 시설들이 아파트 안에 요즘에는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한 1기 신도시 즈음부터는 민간 건설사들이 거의 대부분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 어떤 주택 공급률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니까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내부 마감을 고급화한다든지 지금처럼 뭐 주민시설, 공용시설을 되게 고급화한다든지 다양한 시설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도가 됐던 게 공중정원도 있어요. 근데 공중정원은 시도가 됐지만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짓는 아파트가 공중정원을 뭔가 대규모로 적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지으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음 진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초고층 아파트 중간에 커다랗게 넓은 뚫려 가지고 넓은 테라스 같은 게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그게 전체 그 아파트 1 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사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동선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했고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제 주공이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었고 다 지상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 어 어 1기 신도시부터는 거의 인제 지하에다가 다 주차장을 만들죠. 그래서 주차장 상부가 인공대지화가 돼 가지고 단지 내에서는 밖에 주차된 곳이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나타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행자 전용 지구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녹지가 조성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조경도 굉장히 잘해요.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수공간도 있고 거기에 같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키오스크도 있고 데크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같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계는 조경에 있어서 한계는 녹지의 한계가 인공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심이 깊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가 뿌리 깊게 해서 커다란 나무가 자라는 데는 몇 군데 빼고는 한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인동 사이가 굉장히 인동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고 조형도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거기에 인제 옛날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정말 커다란 나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많이 자랄 수가 있냐? 일단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밝고 식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공간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된 사례 한때 상계동 같은 경우는 저런 높이에다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건축가가 인제 그렸을 때는 저런 어떤 상상을 했었는데 여기 심지어 뭐 미끄럼틀도 있어서 애들도 놀고 했는데 실제로 시공됐을 땐 저렇게 시공했어요, 오름편 사진처럼.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타일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애들이 뭐 공 차고 논다 그러면은 아랫집에서 민원도 장난이 아니고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소음이 울리도록 돼 있는 재질로 돼 있으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저렇게는 못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비어진 공간이 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저 포스코 사원 아파트 90 년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해 놓고 공중정원한 거죠. 그러니깐 뭐 성공하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다양한 시도 중에 또 하나는 에이트림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양복도 평면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오히려 초기 아파트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포 아파트는 남향도 아니었죠. Y자 평면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초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는 그 건설사가 봤더니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지 돈을 제일 잘 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배치가 나오고 공식화된 그 아파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브랜드명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그 앞에 펼쳐진 풍경만 보고 '아 이건 레미안이야? 아니면 이건 자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파트들. 그래서 60 년대 후반에 어떤 시도가 있었냐 동대문 아파트도 있었고 세운상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들이 상점도 갖고 있는 상가 아파트였어요.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에이트룸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보면 뭐 동대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슨 이게 거기 나왔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약간 무슨 굉장히 노후화돼서 공포 영화 배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범죄인이 사는 그런 은닉해 갖고 사는 그런 그 한적한 아파트로 나오죠.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아파트. 그런 배경으로 오히려 이 아침이 요즘엔 나와요. 이유는 설계했을 때 새 장비가 너무 크고 아침 성격이 좀 빨래 같은 거 널고 그래 가지고 예뻐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인제 주부들이 거기 에이트룸이 짧다 보니까 가로지르고 빨랫줄 해서 빨래도 걸고 하면서 서로 소통 같은 건 오히려 잘 되고 주민들 사는 데는 오히려 좋은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러다 90 년대에 이게 나왔는데 제가 여긴 뭐라고 했나요? 재등장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90 년대 이후 지금 우리가 2020 년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이때도 새로운 시도 그냥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봤던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면을 보면은 3번 5 단지 같은 경우는 중정이 있는데 아파트 높이가 엄청 높으니까 이건 그냥 광정처럼 보여요. 그냥 빛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빈 공간?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어둡고 그리고 너무 좁게 이렇게 그 광정이 뚫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 1 층에서 소리 지르면 그게 높은 층까지 쩌렁쩌렁 울리면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저 거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성공적이다. 그게 일단은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다는데 뭐 이 3번 아파트에서 지적했던 단점은 그대로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빛이 좀 더 잘 들어오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환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약간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밖에서 보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좀 두터워 보이는데 이유가 가운데 양면에 복도가 있고 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계획적으로 나쁘기보다는 제 생각엔 요즘에 저런 어떤 플래닝을 한다 그러면 요즘에 어떤 마감재라든지 시공 기술을 가지고서는 저걸 훨씬 더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더 깔끔하고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기술로는 저 정도가 져졌을 때 당시 완공된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제 장점이 부각이 되지만 쪼금씩 노후화되면서는 이게 급속도로 굉장히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점이 더 눈에 띄고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게 모범 사례로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번 2020 년대에 다시 시도한다 그럼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 아파트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취지를 갖고 설계를 했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너무 좁고 좀 어둡고 이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상가도 그 안에 애지움이 있고 어 여기 무슨 녹지가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애지움이 아니고 그냥 빛만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그나마 지붕이 덮였기 때문에 어 여기가 이 아래도 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층으로 치면 5 층인가 6 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6 층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저렇게 광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 층인데 이렇게 자연 채광이 깊게 된다라는 거 그거는 상당히 뭐 장점이죠. 근데 이 그림 사진에서 보다시피 지금은 여기 양편에 그 업체들 사무소로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쌓여 있고 하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뭐 아름답고 그런 휴식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보다는 특히 지금 사진 찍힌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뭔가 용도가 되게 불분명하게 비워진 공간, 그래서 물건을 쌓아 놓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오히려 인식이 되죠. 그래서 계획적인 완성도는 떨어져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시도가 됐는데 뭐 이 안에 어떤 마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중정처럼 여겨지진 않았고, 근데 이 경우는 거여 3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 선수촌처럼 매스 배치부터 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건축가가 디자인적인 시도를 많이 했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층부 매스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통시켜서 각각의 다른 동을 또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어졌을 때는 저 옥상 정원을 가로지르는 이 녹색 그 메스를 보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설비 같은 게 여기 들어가면서 정말 옥상 정원 같은 느낌은 아니죠. 옥상 화단이 일부 있고 그리고 그 사이로 그냥 사람이 간신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리자를 위한 길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녹도로 사용은 안 됐어요, 실제로 시공이 되면서. 90 년대 말인데도 안 됐던 거예요. 요즘에 한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로티를 갖고 주차장이 있는데 거의 완전 지하 공간처럼 느껴지진 않고 한쪽 끝으로는 이렇게 어 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차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채광성이 어느 정도 있고 환기도 잘 되는 그런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어떤 주공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고요. 중복도는 거의 없죠. 예, 초기 아파트들에 많이 있는데 후대 아파트에도 좀 나왔다 그러면은 일부는 또 특이하게 괜찮아요. 예를 들면 분당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평가는 받지 않아요. 근데 중복도의 가장 큰 단점은 채광 환기가 잘 안 되죠, 그 복도 안의 공간이. 그래서 호텔 같은 데는 우리가 중복도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렇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많이 안 사용하고 편복도가 더 많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격층 편복도도 있었어요. 팀텐이 했던 연구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스미슨 부부 같은 경우는 주거지의 활성화 소통이 길을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아파트 설계하면서 중복도를 이렇게 넣었죠. 격층으로. 그래서 아파트 유닛은 듀플렉스로 2개 층씩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인제 편복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파트 형식으로 해서 골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길가에 있는 골목 같은 경우는 거기 사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배달차도 지나다니고 그래서 개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도 뛰어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편복도에서 누가 애들이 뛰어놓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뜸한 골목이 돼서 범죄가 유발이 되고 그래서 실패했죠, 팀텐의 이 스미슨 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경우. 그래서 목돈 1 단지 같은 경우는 듀플렉스 유닛이고 그래서 복도가 이렇게 1 층에 있고 3 층에 있고 5 층에 있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들어가고 상계도 그렇고 그랬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영미권하고 좀 그게 다르다 보니까 영민권처럼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한 나라는 아닌 거예요, 저런 골목이 그래도. 일단 스미슨 부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민층이 살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상층이 사는 곳이잖아요. 목동, 상계동, 수서. 그래서 여기에 인제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복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죠. 근데 그게 그러면 뭐 두플렉스 유닛이 계속 반복이 되고 여러 아파트에 적용이 안 됐다라는 이유는 이게 어떤 그 상업적인 공식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물게 중복도도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듀플렉스 유닛이 있어서 이렇게 홀수층으로 들어가는 중복도가 들어가는 아파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0 년대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명박 시기 그 보금자리 그린벨트를 해제해 갖고 도시 안에다가 새로 아파트를 졌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LH에서 이거를 국제 공모전을 열어요. 그래 가지고 LH에서는 절대로 시도하지 않을 굉장히 획기적인 매스 형태랑 배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제 당선됐던 건축가들이 뭐 그런 아파트를 많이 졌던, 외국에서 그런 아파트들을 졌던 그 건축가들이 실제로 당선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인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공식을 따라서 효율적인 아파트를 대부분 졌기 때문에. 그래서 2000 년대 이후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통해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매스 형태랑 배치가 나왔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LH에서 그 이후로도 여러 아파트 단지 공모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들은 이런 사례는 없어요. 아직 정착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단지들이 다 하나하나 굉장히 개성 있게 들어섰고,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인제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뭐 다른 단지별로 배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랐고 향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 세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 원래 설계상에는 이 옥상이 저렇게 우레탄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옥상이 아니라 옥상 조경이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우레탄 페인트는 아니구나. 지금 금속 지붕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옥상 정원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서 인제 지금 봤던 거는 인제 주동의 매스고 사람들이 사는 건물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소통이 이루어지거나 활성화되는 것은 주로 인제 상업이죠. 그래서 상점주택 같은 걸 볼 텐데, 주거랑 상업이 같이 만난 게 가장 초기에 나타난 게 상점주택이고, 우리가 전반기 강의에서 봤다시피 고대 도시에서부터 주거 단위 유형이 나오면은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는 그 주택의 1 층에 상점이 주로 들어갔죠. 그래서 도시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2 층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서 살고, 이런 어떤 상점주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냐. 일단은 도시 단위 주거 유형이 성공된 게 나오기 전에 도시화가 돼 버렸고,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막 지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점주택도 들어설 새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드물게나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거의 구한 말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안 나왔던 이유는 상업 통제로 잘 나오지 않았었고, 어 그리고 그 주택 단위 주거 유형 자체가 도시에 적합한 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개화기가 되면서 도로망이 변했고, 그러면서 1 층이 아니라 2 층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행랑채, 길에 변한 행랑채 부분이 상점이 들어가고 2 층에는 주택이 들어가고, 아니면은 행랑채 뒤쪽으로 안채가 앞마당이 있고 그 뒤에서는 이제 주택으로 쓰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편 사진이 인제 그 도로 정비 전이고, 오른편 사진이 도로 정비가 저렇게 되면서 남대문로가 더 넓어지고 거기 상점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면한 그 도시형 한옥의 행랑채가 상점이 되고,
그리고 2 층으로도 져 가지고 뒤로 인제 주거 공간을 쓰는 그런 식의 배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런 게 지금 뭐 숭인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도 종로 3 가에 가면은 저런 건물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 인면을 완전히 바꾸고 저 처마 같은 걸 다 가려 버려 가지고 겉에서 보면은 저게 한옥인 줄 몰라요. 근데 남아 있는 군데가 몇 군데는 있어요, 2층 상점주택이. 자, 그래서 길에 면한 행랑채가 점점 상업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독채로 분리가 되고 그 2 층으로 중축되거나 침구 및 위계가 높아졌다. 근데 원래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온 그 우리 도시형 주거 단위 주거 유형을 전반기 때 배웠던 걸 한번 기억해 보면은 상업가로에 면한 어떤 필지가 많을수록 이 필지 형태가 세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로의 면한 폭이 좁은 대신에 뒤로 길게 빼 가지고 세장형 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상점이 그 길의 면에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역시 굉장히 그 어떤 상점 주택 유형이 많이 발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않았고 그냥 한옥의 어떤 특성을 살려 가지고 굉장히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한간씩 자리 잡으면서 길의 면에서 들어가는 식으로 오히려 발전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세장한 필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한 채 정도 더 져 가지고 미음자에 가깝게 인제 배치를 해서 뒤에다가는 주거를 쓰고 앞에는 상점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인제 근대로 돼서 그 현대로 돼서 50 년대가 들었을 때 상가 주택이 지어져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공룡주택이었다. 뭐 근데 그건 한때만 지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맨편 사진 보면은 이 필지 자체가 뒤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필지는 그대로고 길에 면한 그 행랑채를 간에 따라서 여러 개를 쪼개 가지고 거기에 상점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경우가 주를 이뤘고 필지가 약간 세장하면은 저렇게 거의 중정형으로 해서 뒤에다가 안채 두고 앞에는 행랑채를 상점으로 쓰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자, 그러다가 인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서 상업하고 결합된 상가 아파트가 지어져요. 상가 아파트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요즘에 지어지는 주상복합보다는 더 흥미롭거든요, 도시 조직적인 측면에서. 상가파트가 지어진 배경에는 크게 봤을 때는 어떤 북한과의 경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50 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우위였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네. 그래서 반공 뭐 이렇게 해 갖고 군사 정부 들어서서 북한하고 경쟁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앞선 어떤 체제다." 이런 체제 경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도시 안에 있어서 세운상가가 지어진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가장 그 판자촌이 많은 곳이었죠. 거기가 소개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불나지 말라고 공터를 이렇게 남긴 곳인데 그 집 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판자촌을 지으면서 길게 공터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겠죠. 가장 도시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안 좋은 그러니까 노후화되고 남루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상가 아파트를 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지어 버리고 거기다가 가장 어떤 이 당시로서는 가장 도시적인 어떤 가장 고층화되고 그리고 상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복잡거리고 그런 풍경을 가장 안 좋은 곳에다가 만들고자 이렇게 정부는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난개발을 개선하고자 상업지역이나 간선도로 면에 건설을 했고 상가 아파트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어떤 필지의 조건이라든지 형상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주변은 다 인제 판자촌 있고 낮은 건물 지금 세운상가 주변 여전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낮은 건물들이 어 굉장히 노후화된 조직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세운상가 자체는 층수도 굉장히 높고 매수도 육중하죠. 그래서 그 자체로 이렇게 도시 건물 자체가 도시처럼 보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가 들어가고 동선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거주성보다는 오히려 1 층에 있는 상업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거대 매수로 대규모로 복합적인 용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세운상가 낙원상가 같은 것들이 당시에 지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지는 곳이 가장 안 좋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 살기에 불량지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하천이 흐르거나 그래서 그거를 덮는 겸 건물을 위에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그런 곳들이 대부분 도심 유휴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주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심인데 거기에 가장 그 개발이 필요한 곳에 상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변 조직하고 굉장히 다른 스케일의 거대 매스를 짓게 되고 이건 낙원상고 뭐 낙원상가도 마찬가지고 밑에 원래 하천이 흐르는 곳인데 하천을 덮고서 도로를 깔고 그 위에 필로티를 올려 가지고 건물이 들어가고 여기 아파트 들어가지 무슨 악기 상가도 있고 극장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동대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1 층에는 상점도 같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강남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었고 유일하게 강남 상가 아파트라고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긴 시장도 있었고 1 층에. 그 서소문 아파트 이 서울역 근처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상가 아파트였고 60-70 년대에 지어졌다 여기저기에. 그리고 어떤 기존 필지 형태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봤던 그 매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지어줬고 그리고 주변의 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단지형 아파트처럼 폐쇄적인 담장을 두르고 짓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서 다 상점을 놓고 짓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서의 코어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건축적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아파트예요. 오히려 후대에 폐쇄적으로 지어졌던 아파트라든지 너무나 계획적으로 해서 비슷하게 지어지는 상가 아파트들 저기 노선 상가에 비해서 오히려 기존에 이때 지어졌던 상가 아파트들이 건축적으로 보면 훨씬 더 다양하고 흥미롭죠. 대진의 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블록형의 경우 상가층 옥상에다가 주차장, 놀이터 같은 걸 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에티움 같은 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코어가 굉장히 많은데 계획적인 한계는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코어랑 여기에 방문객들이 상가 이용하느라고 사용하는 코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상점 여는 시간에 그 엘리베이터 타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외지인들도 막 그 아파트 복도로 막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세운상가 그 에튜리움 사진에 보면 한쪽 끝에 관리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그 에튜리움 그 마당을 이렇게 감시하듯이 보고 있어요. 무슨 너무 앞으로 가나? 무슨 감옥 마당 같은 거죠. 여기에 지금 한쪽 끝에 경비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서 내가 놀고 있으면은 뭐 놀기도 힘들겠지만 놀고 있으면 저기서 아저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감옥 정원에 이렇게 죄수들이 운동하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시도는 있었지만. 그래서 거기 그렇게 관리실이 있는 이유는 외지인들이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인제 통제하느라고 관리실이 그렇게 곳곳에 있어요. 유진상가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한데 지금 고가도로 아래에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유진상가 밑으로 또 하천이 흐르거든요. 지금 그 하천에 뭔가 조명 설비도 하고 그래서 하천이 좀 더 예뻐지긴 했는데 이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놀이터를 이렇게 여기 어 2층 위에 옥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단순히 그네를 놓는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놀고 싶은 마음이 나진 않죠. 근데 계획적인 수법에 이 당시에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삭막한 공간에다 놀이터를 만들어 놔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활성화는 안 됐어요. 이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 양편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바닥 마감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사람이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실외기만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사람들이 일로 나오진 않고 주로 담배를 피거나 뭐 이런 공간이 됐죠.
근데 유진상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1 층을 보면은 여기 상점이 있고 이 상점 건너편에 또 시장이 있어요. 인왕시장이 있어서 여기 이 사이에 넓은 길이 있는데 여기 트럭들이 막 서 가지고 여기에 인제 주말에 한 번씩 시장이 서나 뭐 그래 가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인왕시장에서도 장을 보고 유진상가 안에서도 장을 보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연계가 돼요. 동선을 분석을 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주변하고. 모든 상가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렇고 상가 아파트들은 가장 노후하지만 도심에 위치한 입지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광고 효과가 높은 '우리 도시가 이렇게 도시성이 높다.' 이런 효과가 높은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 버려요. 그래서 시각적 인지성 굉장히 높고 어 그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근데 굉장히 노후한 곳에 지어지다 보니깐 배후에는 뭐 재래시장이 있는 곳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노후화된 주거지랑 굉장히 대조적인 경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상인도 있고 다양한 용도가 있다 보니깐 실제로 지어졌을 당시에는 뭐 연예인들만 살고 막 돈 있는 사람들만 살고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 가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계층이. 주거 환경은 떨어져요. 근데 도심 안에서의 뭐 직주 근접성이라든지 상업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된 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운 상가를 그냥 확 부셔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업적인 생태계가 굉장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더 높이려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상가 아파트들이 있다. 지금 뭐 저 세운상과 메스가 달라졌지만 초기엔 저런 형태였고 그리고 그거 말고 노순상가도 있다. 우리가 반포라든지 이촌 단지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단지 경계를 따라서 간선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선형의 노선상가 가치들이 지어지고 그게 일단은 유형으로 보면 상가 아파트죠. 조그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성공됐고 생활권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졌고 이거는 이미 봤던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전 강의 때. 반포 아파트에도 적어줬고 상계동 같은 경우는 이 반포라든지 이촌동에서 시도됐던 것이 훨씬 더 후되고 더 복합적으로 동선도 그렇고 더 잘 돼 가지고 더 성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가 인제 후대 주상복합이 나타나는데 주상복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 보자면 이전에 봤던 어떤 상가 아파트라든지 노선 상가랑 또 달라요. 그것들은 주거 단지랑 같이 도심 안에 인제 들어가는 건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완성화되는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심이 상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점이 영업을 그만두는 시간이 되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마치 지금의 을지로처럼 굉장히 야간 공동화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범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점이 많은 상업 도시 조직에도 사람이 살라고 만든 게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직주 분리로 인한 도시 교통난 문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장사하고 거기서 사니까 통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아침마다 러시아워 같은 것도 덜 발생할 테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법제화 시켰는데 그 법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집을 더 많이 줘 버리는 거예요, 주상복합을. 왜냐면 이건 주택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지고 주거 환경이 높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초고층으로 지어도 되고. 그래서 상가만 1 층에 쪼금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거로 해서 고가에 분양하는 거죠. 도심 안에 지을 수가 있으니까 접근성 높은. 그래서 주변 맥락하고 그리고 다 주거다 보니까 오히려 폐쇄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주변 맥락하고 관계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폐쇄적인 경계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상업적인 어떤 활성화는 떨어지게 돼요.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가게 되면 주거 환경은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에서 젖었던 이런 초기의 사례들 뭐
이 건물에서 보다시피 이건 사실상 아파트인 거죠. 그리고 상점이 들어가더라도 저층부에 한두 개 층쯤 쪼금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많이 지어지는 이유가 사업적인 효율성 그리고 굉장히 고가로 팔 수가 있으니까 이 분양을 할 때 아파트들을.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주택들을요. 그래서 초기에 이 주상복합이 인제 법제화돼 가지고 지어지는 90 년대 보면은 주거 비율이 낮았어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70% 정도? 근데 후대로 갈수록 더 층고도 높아지고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거의 90% 까지. 심지어는 주거동하고 상업동을 별도로 짓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 취지 그 상업 가로망이 침체화돼 가지고 주거 비율을 높여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밤낮으로 활성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아예 별동으로 짓고 그리고 상가도 굉장히 비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주거와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고급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해서 경계가 더 폐쇄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상업적인 가로가 상업 가로가 더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됐던 게 타워 팔레스 뭐 이런 그 초고층 주상복합이 있고 인식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들은 그냥 '고급 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주상복합이라는 게 초고층화, 고급화, 첨단화를 표방하는 고급 주거가 돼 버렸다. 원래 그 제도적인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뭐 채팅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말해도 돼요. 궁금한 게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시험은 다다음 주 예상됩니다. 장소는 제가 공지를 따로 드릴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